네, 이제 16회 하프 해설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16, 17, 18회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죠. 강의로는 8강밖에 안 남은 상태. 자, 현행 국가지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예산 편성 절차 외워야죠. 중앙감사의 장은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예산 요구서는 나중이죠. 중기사업계획서 먼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중앙감사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날짜는 잘 맞아가고 있네요. 2번이 정답.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감사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에도 제출해야 되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죠. 요거 그냥 단수 남깁니다. 지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 없어요. 4번,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요 사이에 이게 있죠. 예산 요구서를 이때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이 정부 총 예산 편성을 해서 국회에 12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여기서 이런 날짜,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여기 대통령 승인, 이런 것들 다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2번, 국회 예산심이 옳은 것은, 일단 우리 디귿 먼저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국회 정부로 내든 예결위 상임위로 내든지 간에 증액하거나 세비목 설치 시에는, 자, 국회 정부인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 예결위 상임위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온 김에 디귿 보시면은, 과거 활동기간이 정해진 비상설기간이었던 예결위는 현재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기간입니다. 활동기간이 있네 없네, 활동기간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리을, 우리나라는 예결위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예산심의가 끝나요. 상임위원회가 먼저 하죠. 예비심사. 그다음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죠. 거기서 실질적인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은 본회의 의결이긴 한데, 본회의 의결은 좀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예산제도 상임위, 예결위, 위원회 중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본회의는 마지막이긴 하지만, 최종 승인이긴 하지만 좀 형식적인 절차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마지막에 확정될 때 미국과 달리 예산의 형식으로 확정됩니다. 자, 이 예산의 형식으로 확정된다는 것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법률의 형식으로 확정되죠.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닌 그냥 예산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돼요. 우리나라는 예산은 예산이야. 법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됩니다. 틀린 거 잘 골라주세요. 그러면 기업 디귿 옳은 게 나오네요. 3번, 계획의 본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신축성 유지 방안이 아닌 것은, 그래서 통제 확보 방안이 틀린 선지로 나오는 패턴 있죠? 여기서 통제 확보 방안은 총사업비 관리. 쉽죠? 수입 대체 경비, 국고 채용 부담행위, 추가 경정 예산은 신축성 확보 장치로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성 유지 방안은 정말 디테일하게 암기사항들을 내죠. 여기도 이제 싹 다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 내는지는 다 찝어줬습니다. 장관항은 입법 과목 맞죠? 입법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죠. 목적의 사용. 2번,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연부액, 계속비의 시그니처죠.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네. 자, 여기는 맞아. 개념은 맞는데, 연부액에 대해서 총액, 연부액 둘 다 미리 승인을 받았지만 매년 연부액은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암기 포인트였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3번, 이체는 계좌이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되면서 직무가 변동하면 예산도 그에 따라서 이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쉽고. 4번,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자,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돈을 빌릴 권한을 승인받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 틀린다? 지출 권한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지출 권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러면 맞죠. 돈을 빌릴 권한이에요. 채무 부담 권한, 지출 권한 아닙니다. 개념은 어렵지. 선생님 빌릴 권한이나 지출 권한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개념은 어렵지만 시험 문제에서 지출 권한이다 그러면 틀리고 지출 권한 아니다 그러면 맞고 요건 쉽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제도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 여기서는 자율적 책임성을 물어봤네요.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전문가로서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 자발적으로 확보되는 책임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3번.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절차의 준수와 책임성 확보는 별개예요. 근데 이에 비해 제도적 책임성은 객관적인 기준, 절차를 정해주고 그대로 따라라. 안 따르면 처벌, 외부에서 처벌하죠. 2번, 객관적으로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제도적 책임성, accountability. 평가에서 보상, 뭐 벌 이런 걸로 연결하죠. 그다음에 길버트 행정통제 유형, 4가지 구분 엄청 잘 나오는데요. 엄청 쉽죠. 거의 공짜입니다. 사법부, 외부 공식, 중앙행정기관, 내부 공식, 시민참여, 외부 비공식, 감사원 어디로 가야 돼? 감사원 내부 공식이죠. 라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업윤리, 공무원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이런 거죠. 네, 7번. 옴부즈만 제도. 자, 옴부즈만 제도. 자, 뭐부터 볼까요? 자,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행위의 합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합목적성 여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옴부즈만은 보통 직권으로 조사 아니죠. 보통 국민의 불편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보통 국민의 불편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두 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원칙은 국민의 신청, 예외는 직권조사. 뭐 직권조사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겠고 3번, 옴부즈만은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법의 사각지대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이 좀 약하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효, 취소, 변경 다 안 되고 강제 집행 다 안 되고 직접적인 감독권 없고 좀 없는 권한들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옳게 출제가 됐고 제도의 기본 성격은 제가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조사해줘 이런 식으로 진정, 청원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 그다음에 다음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정보 공개 관련된 거, 우리나라 거 암기사항이 좀 있고, 그다음에 평가 섞여서 나오는데요. 자, 기억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대. 그다음에 디귿. 일반 국민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외국인 전부는 아니지만 되긴 돼요. 다짜고짜 외국인 안 된다 이런 거 틀리게 나오죠. 그다음에 리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미하긴 하지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자발적인 공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거 맞아.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근데 조금이지만 자발적인 공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에 의해서만 이러면 틀리고. 근데 미음이랑 또 혼동하면 안 돼. 제가 미미하다고 그랬잖아요. 자발적 능동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자, 있긴 있지만 이게 미흡하다. 미흡하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니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접촉될 위험이 있더라도 정보 공개가 우선한다. 개인 프라이버시는 대표적인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가능하고, 그래서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옳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거 기어띠금 미음이 되겠죠. 9번, 행정개혁의 추진 전략과 성패와 관련하여 저항이 약한 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자, 이 문제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 점진적. 그 다음에 외부보다는 내부 주도. 명령 하향보다는 참여적, 상향적. 이랬을 때 저항이 약해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거 정답 그대로 정리해 주세요. 반대로 말하면 틀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 극복 전략을 엣지오니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세 가지 중에 뭔지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죠. 여기서는 공리적 기술적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자, 개혁안의 명확한 공공성이 별로 잘 안 맞긴 하지만 엣지오니가 공리적 기술적 전략으로 넣었다라고 그랬죠. 이런 건 반복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잘 안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손실 줄여주는 개념. 여기도 손실 줄여주는 개념, 뭐 개혁 방법과 기술의 수정, 기득권 침해 최소화, 각종 조절, 수정 이런 개념들은 다 적응하도록 해줌으로써 손실도 줄여주고 뭐 각종 유인들을 제공하는 공리적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써 외웠고, 그다음에 참여를 시켜준다. 적응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거는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규범적으로 개혁을 당연히 여길 때까지 그러니까 개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 규범적 사회적인 겁니다. 미음은 쉽죠. 권력구조의 일방적인 개편, 강제적, 제재적. 그래서 아닌 거 3개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재무이론도 마무리됐고 행정한류 들어왔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행정한류랑 지방자치론 조금 해서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끝까지 집중력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